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임명이 됐습니다. 수락연설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첫 일성을 밝혔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세력과 싸우겠다 이런 일성을 밝혔는데 김준희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어 감각이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대표적인 어록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사투리, 300인의 여의도 사투리, 그리고 나는 누구도 맹종하지 않는다.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충성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표현은 안 쓰고 자신은 맹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없었다. 함께 가면 길을 네. 만들 수 있다. 이건데 3개를 오늘 또 추가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개딸 전체주의.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을 해서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운동권 특권 정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선당 후사 대신에 선민 후사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 폭주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취임사의 전반부 맨 앞에다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싸우려고 결심을 했다. 같이 싸우자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울에서도 싸우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호남에서 다 싸우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히틀러에 대해서 의회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와 싸울 것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도시에서도 들판에서도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거를 차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의 운동권 폭주 이 정치에 대한 전면전을 오늘 선포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상당히 강도 높게 윈스턴 처칠의 발언까지 인용해가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대결을 선포하듯이 강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다.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용어들이고 네. 그것은 곧 이 전쟁으로 핍박받고 있던 영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언어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전쟁 상황이 아니고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그동안 대립과 싸움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었는데 뭔가 정치를 복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 국민이 군림해온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해야 이런 식의 표현으로 대립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네. 만들었다는 점 이런 것이 앞으로의 정치가 더욱 대결 구도로 가서 삭막한 여의도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선민 후사, 국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저는 제발 그런 뜻을 꼭 정책과 야당과 만났을 때 국민을 우선으로 한다면 야당도 국민일 텐데 대화의 파트너로서 좀 인정하고 함께 끌어가는, 함께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네.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취임사는 너무나 강렬해서 이 야당에서 입장에서 이걸 보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취임사에서부터 너무 야당과 전쟁을 하자는 선포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뭐 쉽게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의 관계 어떻게 좀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민 후사를 하자, 국민을 앞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기 총선에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본인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비대위가 이제 최대 6개월을 할 수 있고 네. 한 번 더 6개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총선 결과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뭐 종로든 어디든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떠맡아야 되는데 네. 때문에 총선의 승패가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저는 그래서 뭐 종로를 포함한 지역구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비례대표도 하지 아니하고 올인해서 이 총선을 조금 전에 이게 왜 전쟁이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 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전쟁입니다. 전쟁. 이번 총선은 전쟁이에요. 만약에 10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 소추 밀어붙일 수 있고 윤석열 정권은 식물 정권으로 갑니다. 끝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총만 안 든 투표 전쟁이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런 전쟁에서 내가 지역구의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 올인을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총선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과반수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지난번에 103석이었으니까 이번에 120석, 130석 정도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를 해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러면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놓은 당상이죠. 네. 대표가 되면 대표 임기 2년 동안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구축할 수 있고 곧바로 차기 대통령 선거 레이스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맡지 않고도 대표가 된 사례가 많아요. 전에 박기태 대표도 그랬고 원내 문제는 윤지혁 원내대표 다음에 또 바뀔지 모르지만 원내대표한테 맡기고 본인은 지역구 없는 당대표를 해서 차기 대권 레이스를 굳힐 것이다. 이런 계산이라고 봅니다. 네. 차기 대권 레이스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가장 놓인 관심 중에 하나가 차기 총선 물갈이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분명히 내년 총선 물갈이와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자신은 이 비례뿐만 아니라 출마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한 자기 자신의 비상한 각오를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공천 물갈이와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 마치 선거를 전쟁 상황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 선거는 매우 중요한 주권 국민들의 하나의 일종의 잔치이기 때문에 선거가 죽기 살기식으로 돼서는 국민들의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 선거전이 되겠지만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가 복원돼야 되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런 정치의 문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약속한 사람만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나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출당 조치를 하겠다.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람만 공천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그 지금까지 국민들도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내려놔야 된다는 네.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불체포 특권이란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보고 저는 그건 높이 평가합니다. 네, 특권 의식이 없는 분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 앞으로 총선 공천에서 특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선보이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김진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 수락연설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당에 대한 공격, 아주 구체적인 화살을 날린 것이죠.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을 여러 차례 공약하고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재명 대표를 옹호를 해서
이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많은 민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하는 당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약속을 하고 만약에 당선돼서도 이것을 지키지 않은 국회의원은 출당시키겠다고 선언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 그 정당에 대한 아주 직설적인 저는 뭐 정면 대포 공격이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앞에 여러 가지 과제가 놓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이 총선형 특검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당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수직적 당정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당정 관계는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다.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상 수직적 관계였다라는 것을 사실상 국민들의 비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갈 것이며 가야 한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죠. 네. 아니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 수직적 동반자도 있습니까? 모든 동반자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평적 관계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동반자 관계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치러야 할 여러 가지 이 킬러 문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100% 틀림없지만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자, 그리고 야당이 그와 결부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이 나는 던져졌다고 봅니다.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 관계는 수평적 관계고 절대로 거부권을 대통령실과 똑같은 생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거부권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일단은 다수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하나의 현존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러면 결국은 절대로 이거 덮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덮고 넘어가고 거부권 행사만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하여금 대국민 발표를 하게 하고 대국민 발표는 일단은 사과를 하면서 이것이 아주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함정 취재고 몰카 공작이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과 부인의 사과가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의 시사점이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앞으로의 당정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은 당과 협조하겠다 이런 네. 표현했지만 이미 한 위원장은 악법이다, 선전선동용이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 한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장관이 이번에 위원장을 맡은 주요 임무 중에 하나도 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무산시키는 그런데 선봉에 서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 상당수가 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요청을 하고 있고 한 위원장은 선민 후사라고 선당 후사를 바꿔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취임사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대다수가 요구하는 이런 특검법 요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 내지
이 반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야 되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검사 시절에 했던 자신의 말을 한번 되돌려주고 싶은데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이런 말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네.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제 관심,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 12명의 비대위원 인선이 남아 있습니다. 오는 29일이면은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29일까지는 비대위원을 인선을 해야 되는데 이 12명의 비대위원들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가 임명될지 아직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정치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류인 86세대와 좀 대비되는 효과를 위해서 이른바 7, 8, 9세대 그러니까 70년대생부터 90년대생 정치 경험 없는 사람들을 비대위원에 적극적으로 인선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전망에 대해서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젊은 사람을 기용을 하더라도 네. 오늘 수락연설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비대위원으로 결국은 이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나는 지금 그거를 맡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거부를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경험이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간과한 것이 당내 문제에 관해서는 당과 협의를 많이 하겠다. 윤지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 그렇다면 어떤 뭐 스타일을 위해서 단순히 화장이나 이미지를 위해서 그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뭐 그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포진시키는 이런 궤도를 이탈하는 일탈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우선 첫째는 노장청의 적절한 조화도 네. 꾀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른바 이제 저쪽에 586, 686 운동권 특권 정치하고 이 대조가 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등용을 하되 본인이 강조하는 대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이 민생과 공정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과 상당 부분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나름대로 비대위원을 할 만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고개가 끄떡일 그런 사람을 등용을 할 것이지 무슨 뭐 인요한 혁신위에 있었던 것처럼 뭐 23살짜리 대학생을 뭐 임명을 하고 뭐 7명 과반수 7명이 여자고 예? 그리고 12명 중에서 10명이 1970년 이후에 태생이고 이런 쇼맨십 비대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젊은 세대의 비대위원을 앉히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대신에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취임사에서 상당한 전투력 이런 것을 네. 강조했기 때문에 이 새로 인선되는 사람들에게는 전투력이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인선위원도 중요하지만 인선위원회가 끝나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네. 독자성이 부여되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 비대위 전체 위상과 직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인선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선위의 이 독자성, 말하자면 자율성이 얼마나 확보돼서 청와대나 대통령실과 어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했던 탈당일이 내일입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뭐 구체적인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에 올랐기 때문에 27일 하루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것이냐. 만약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유턴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김준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만 특정한 인물을 전제로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뚝 떨어졌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런 모양새를 갖출지는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네. 자 그리고 만나서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동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저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정책을 정면으로 180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대응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대통령이 거부를 한 노란봉투법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방송법 3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외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이상한 영향력이 잔뜩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를 했는데 이 세 법안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예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개 대령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서 명령 불복종 사건으로 형사 고소돼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까지 뚝뚝 흘렸어요. 자,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주요한 가치와 정책에 대해서 180도 다르고 민주당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만나는 모양새 자체만 구기는 거죠. 예? 때문에 저는 만날 가능성이 오늘 이 회견으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날 가능성 상당히 낮아졌다 이런 전망이신데 이준석 전 대표 초나용인이라고 해서 측근들 그룹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당의 이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쏠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예고했던 대로 신당 창당에 정말 나설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신당 창당에 나설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은 사실상 지금 당장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양새가 됐고 또 중요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그런 포용의 모습 이런 것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그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는 보면 이미 양두구육이란 표현으로 지금 현재의 윤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대선 때 당선시켰던 데단 후에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많은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신당 이준석 신당 대표를 만나게 될 때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경우는 비대위의 모양새가 오히려 흐트러질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은 만날 때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비대위가 잘 꾸려나가면 신당은 상대적으로 각광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비대위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반대로 이준석 신당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주목도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천 상황이 진행되면 그때 탈락한 사람들을 모으는 식으로 전략을 짜지 않는가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통합 비대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별다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찬 회동을 아침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을 가졌는데 이 회동 이후에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까지 같이 하는 3총리 회동이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 3총리 간 회동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오전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네. 만남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차원에서 3총리 만남 이런 것도 얘기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큰 임팩트가 있을까?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거나 네. 정치적인 중립을 주장했기 때문에 신당과는 또 분명한 선을 끊고 있어서 이 전 대표와는 분명한 거리가 있어서 힘을 모으는 그런 모양새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어떤 형태로든 신당이라는 이런 동력을 끌고 가면서 자신을 따르는 상식과 원칙인가요? 그런 네,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 4명의 국회의원들하고 아마 궤를 같이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지자나 그런 이 유권자들이 그에 대한 큰 지지세가 없다는 것이 앞으로 신당 만드는데 큰 애로점이 될 것이고 또 이 전 대표의 스타일이 엄정 주시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결정,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인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네. 겁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자, 당을 만들자니 돈도 없죠, 시간도 없죠, 지지 세력도 없죠, 같이 따라 나가는 의원도 한 명 없죠, 지역적 기반도 없죠, 이재명 대표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이념적 이런 혁신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얘기 못하지만 본인의 퇴로를 찾고 있고 유턴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중이 머리를 스스로 깎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3자 총리 회동을 얘기하는 거는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로 하여금 제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달라. 다리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어떤 명분이 서야 내가 유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자, 박지원 전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는 광야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싸울 만한 이런 사람이 못 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공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왔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변화와 혁신의 제스처나 액션을 취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낙연 전 대표 때문에 취하는 것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취해야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장수가 국민의힘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일성으로 자신을 공격을 해댔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식의 변화와 혁신을 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뉴스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의 내분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뭔가 카드를 내놓고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 과감한 공천의 혁신, 공천관리위원장 카드 이런 걸로 해서 대충 무마를 해서 이낙연 전 총리를 전 대표를 주저앉히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네, 김진 의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선이 됐고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또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한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쇄신과 혁신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너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자,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정도나 세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가를 주시를 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충격적인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 순간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고,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선택의 시간이 왔다.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부상을 했고 전면적으로 완전히 전면전을 선포하고 처음에 그냥 미사일 공격을 이재명 체제에 퍼부은 거 아닙니까? 운동권, 특권 정치, 사법 리스크. 자, 그럼 거기에 맞서서 뭔가 변화와 쇄신책을 내놔야 되는데, 자, 그것은 본인이 자리를 물러날 수는 절대 없는 일이고,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또 다른 형태로 완전히 당이 일종의 의무사항으로 구속을 한다든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파격적인 외부 인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공천의 대대적인 혁신, 이런 걸 해도 이재명 대표는 자기 세력을 심을 수가 있어요. 왜냐? 민주당의 공천 방식은 대부분이 경선입니다. 대부분의 경선을 하면 이른바 개딸로 표현되는 강성 지지층들과 대의원들과 일반 당원들의 다수가 친 이재명이기 때문에 친 이재명 세력이 경선에서 승리해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공천관리위원장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도. 때문에 그런 식의 카드를 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과 변화, 쇄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침묵이라기보다는 비대위원회가 원래 뜨면 일주일은 비대위원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내년 초에 권양숙 여사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다 만나기로 돼 있고요. 그런 만남 속에서 통합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그래도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측면 지원을 요청하고, 말하자면 당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외곽을 통해서 조용한 협조를 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지금 말씀하신 공관위원장은 앞으로 곧 아마 임명될 것이고, 그 임명은 내부에 이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지금 혁신과 쇄신의 이미지를 가진 분이 올 것이냐, 그 양갈래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인사를 모셔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도 곧 결정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